채워드립니다. 뉴스 바사삭 MBC 성지영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도쿄전력은 지금까지 방출 과정에서 문제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도 1일 브리핑에서 이상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고요. 일본 환경성은 원전 주변 바닷물의 삼중수소 농도 측정을 위해서 포변 채취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환경성은 앞으로 3개월간 원전 반경 약 50km 안에 있는 해역의 11곳의 정보를 매주 공포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채취한 표본의 조사 결과는 모레 27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환경성과는 별도로 도쿄전력도 원전 주변의 해수 분석 작업에 들어갔는데 이르면 오늘 저녁 무렵에는 방류 개시 이후에 첫 포변 측정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월 25일 금요일 뉴스 바사삭 바로 시작할게요. 나른한 점심시간을 핫한 뉴스로 채워드립니다. 평일 낮 12시 30분 성지영의 뉴스 화사삭. 좋아요와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MBC 라디오 시사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네, 오늘 뉴스 완전 정복하는 온유한, 오늘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본이 어제 결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려했던 게 현실이 돼버리다 보니까 주변 분들 반응도 좀 우울했다. 많은 분들도 댓글 남겨주셨는데 네, 지금 어떻게 됐죠? 네, 어제 오후 1시 3분에 예정대로 방류를 시작을 했고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막고 싶다 이런 생각들 가지신 분들이 많았지만 네. 어쨌든 예정대로 될 수밖에 없는 것도 또 예측이 됐던 상황이었고요. 이렇게 이제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니까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를 했어요. 네. 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거는 의미도 한번 짚어볼 수가 있는데 야권이나 일부 언론에서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데 국민들 건강도 달려있고 그렇죠. 이렇게 좀 중요한 사안인데 왜 윤석열 대통령이나 총리가 나서서 얘기를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어제 담화문 짧게 요약을 하면은 정부와 과학을 믿어달라. 정부와 이렇게. 과학을 믿어달라. 네,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제 큰 문제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국민들을 진짜 위협하는 거는 가짜뉴스와 정치적 이득을 위한 허위 선동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네. 이거는 이제 민주당 내지는 야권을 겨냥한 그런 표현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은 없거든요. 오염수 관련해서요. 네, 그래서 이제 기자들도 대통령실에서 질문을 했는데 대통령실 설명은 총리 입장이 대한민국 정부 입장이다. 그리고 총리가 대통령하고 다른 뜻을 얘기를 하겠느냐. 즉 총리 뜻으로 대체를 하면 된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어제 우리 정치권 반응은 어땠어요? 국민의힘은 당연히 정부 내지는 대통령실하고 호흡을 맞췄는데요. 윤재혁 원내대표의 표현이 이런 게 나왔어요. 오염수 방류가 이뤄지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우리 수산업은 망한다 이런 식으로 야권에서 주장을 했는데 네. 이제 그걸 가지고 사실상 우리 수산물 불매 운동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네.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입법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오염수 대응 특별법안 4개를 당론으로 채택을 했는데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피해 어업인이나 아니면 피해 지역들 있잖아요. 여기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방사성 오염수에 노출됐거나 아니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수산물은 금지할 수 있는 그런 법적 토대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네, 역풍이담님이 통영에서 굴 양식하는 지인들은 한숨만 쉬고 있답니다라고 전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 SNS를 통해서 설전이 좀 벌어졌네요. 네, 하태경 의원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어제 페이스북에 다른 내용의 글을 적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오염수 방류를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 즉 그 얘기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오염수 방류를 이제 원래 인정하는 그런 입장이었다. 그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찬성할 거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하태경 의원을 콕 집어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하태경 의원 때문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아예 언급을 했거든요. 네. 즉 오염수 방류 반대한다는 입장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대응도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는 사실은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 정무적으로 보자면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비판을 할 때는 이제 강한 사람을 하라 이런 식의 이 격언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렇게 돼야지 논란이 더 커질 수도 있고 본인이 주목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대응을 잘 안 하죠. 소위 말하는 강한 사람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최근에 뭐 예를 들자면은 국민의힘의 유승민 전 의원을 이용 의원이 매일 이 어떤 발언하면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네. 유승민 전 의원은 반응을 안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내가 이제 받으면 그게 또 부각될 수 있는 그렇죠. 여지가 이제 있으니까. 맞붙었다라는 그런 그림이 되고 그렇게 되면 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지자들이 또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좀 맞붙다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등판하는 그런 그림이 되다 보니까 또 송일종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써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응이 또 잘못됐다. 문재인 정부 때는 분명히 찬성이었다. 이런 식의 글을 올리면서 네. 좀 확전을 유도하는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신진서 구단의 응시배 세계 바둑 선수권대회 우승 축하하는 메시지 때문에 사실 촉발된 거라 네. 저희도 우승 축하드리는데 이런데 거론되는 건 좀 별로일 것 같아요. 선수의 이제 굉장히 축하할 만한 일인데 그렇죠. 이제 다만 이제 주변에서는 아까 통영 뭐 지인분들 얘기도 하셨는데 주변에서 이제 회는 어떡할 거냐, 미역은 먹어도 되냐, 다시마는 어떡할 거냐 이게 사실은 국민들은 걱정이 많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수산물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들어올 게 뭐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좀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권에서 그런 대응에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행보를 하느냐 이건 좀 의구심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속내는 또 총선에 더 마음이 가 있죠. 이게 어떻게 총선에 반영될까 이런 우려들이 더 많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제 총선 이슈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걸 좀 많이 보고 있는 건가요? 사실 속내는 그게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이슈가 굉장히 큰 이슈인 거는 분명한데 이제 민주당 내 분위기를 좀 보면은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그러니까 총선까지 가는 기간이 그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게 그때까지 유지될 이슈일까 아닐까 이제 이런 고민들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총선 때까지 안 갈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보느냐면은 일단 지금 방류를 하고는 있는데 네. 그 바다 아래서 하고 있잖아요. 그 파이프 통해서 물 그 수면 아래서 나가고 있는데 일단 눈으로 뭐 볼 수 있는 게 딱히 없는 상태죠. 아, 가시적으로 딱 눈에 띄는 게 네. 없는 상태. 그리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될 텐데 이게 국민들이 계속 느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실제 어떤 피해가 발생하면 계속 이슈가 굴러갈 텐데 지금 뭐 우리 정부나 아니면 이제 중국에서 조사한 내용도 비슷하던데 이 방류해가지고 우리 바다, 제주 앞바다가 될 텐데 그쪽으로 오는 데는 4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실제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슈가 계속 국민들이 체감하면서 흘러갈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거고요. 네. 반대로 여권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피해는 직접적인데 어떤 이익은 눈에 딱히 보이지 않는다. 좀 장기적인 이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당장 오염수가 방류된 거는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염수 방류를 일종의 뭐 승인 내지는 뭐 방조를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일본과의 관계를 좀 회복시키고 싶고 그리고 그 이면에는 미국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얻고 싶은 거는 경제적, 외교안보적인 이익인데 뭐 안보적인 이익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됐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이익에 대해서는 장담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당장 눈에 들어오는 게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좀 걱정하는 거는 경제로 뭉치는 집단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좀 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공산주의냐 뭐 이런 거랑 싸울 때는 이념 집단으로 국가들이 뭉쳤을 때는 그게 좀 이데올로기를 뭉친 그렇죠. 거랑 좀 다를 수 있다는 견고한데 경제는 언제든지 누구 손을 놓고 손을 잡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미국하고 중국도 사실은 또 언제든 손을 잡을 가능성도 거죠. 있거든요. 국익을 위해서라면 네.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네. 그리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독도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걸려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구조적으로 좋을 수가 없는 관계를 좀 붙여놓은 그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변수가 나타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대응한 게 안 좋았던 거 아니야? 이렇게 역풍이 불 수 있다. 이런 우려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분위기다. 네. 근데 지금 중국이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잖아요. 네. 중국이 가장 강경한데요. 어제 방류를 시작을 하니까 아예 일본산 수산물은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원래는 기존에도 후쿠시마 포함해가지고 10개 지역 수산물은 안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본 전 지역으로 다 확대를 한 거고요. 네. 그리고 방류 중단하라 이렇게 중국 외교부 차원에서 다시 입장도 나왔습니다. 근데 일본도 맞대응을 했는데 이제 외교 라인 통해가지고 어제 기시다 총리가 기자회견했거든요. 거기서 철폐해달라, 그 수입 금지 조치 철폐해달라 이렇게 입장을 전달했다라고 하고요. 네. 도쿄전력은 적절하게 배상을 하겠다 이런 상황인데 다만 뭐 이게 좀 쉽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중국의 비중이 너무 크거든요. 아, 일본의 이제 수산물을 수입하는 수입국으로서. 맞습니다. 네. 중국하고 홍콩하고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은 일본산 수산물의 40%를 수입을 했거든요. 상당히 많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아예 수입을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피해가 막대할 거라는 거는 당연히 예측이 되고
그럼 정부 입장에서 당연히 보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게 될지 그리고 일본 그게 정부 입장에서 그쵸. 너무 양이 많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기간 문제도 있잖아요. 뭐 언제까지 또 보상을 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일본 내 반발도 강하고요. 지금 일본 내에서는 법적 소송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네. 피해 주민들도 있고 여러 집단 소송도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좀 힘이 좀 약하긴 한데 일본 야당도 국회에서 조사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4년 전이죠. 이제 부실한 펀드 운용 때문에 이제 1조 원이 넘는 피해가 났던 라임 옵티머스 사태. 금감원이 어제 추가로 발표를 했어요. 어떤 내용이죠? 네. 이 라임 사태가 터지고 나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좀 훑어봤는데 제일 좀 주목이 되는 내용은 일부 유력 인사들한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 이런 내용이에요. 특혜성 환매 이게 네. 뭐 어떤 의미죠? 이제 이런 사태가 이게 사기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태가 터지게 되면은 그 라임 그 펀드 같은 경우는 더 이상 거래가 안 되는 거죠. 환매라는 환매 게 중지가 되죠. 그렇죠. 네. 돈을 이제 돌려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건데 그런데 그 환매 중지가 딱 되기 직전에 유력 인사들한테 환매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아, 환매 중지 직전에 이제 이 인사들만 특정해서는 이제 팔게 해줬다. 그렇죠. 돈을 아. 돌려줬다라고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이제 그들은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돌아가게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유력 인사라면 뭐 특정이 된 건가요? 네, 지금 금감원에서 이제 설명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은 다선 국회의원 2억 원, 다선 그리고 국회의원, 네, 네, 농협중앙회 여기는 이제 법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200억 원, 200억 그리고 원. 상장회사 50억 원 이렇게 지금 금감원에서 표현을 했고요. 네, 다만 다선 국회의원이 누구냐라는 거에 대해서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해명을 하면서 이름이 지목이 된 상태인데 네. 민주당의 김상희 의원입니다. 민주당의 김상희 의원. 네, 김상희 의원은 입장문 내놨는데 네. 이제 뭐 당연히 근거 없는 얘기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미래에셋 증권에다가 자산 맡겨가지고 수천만 원 손해를 받고 특혜성 환매를 받은 적은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그냥 미래에셋 증권이 전 고객을 대상으로 환매를 진행한 걸로 안다. 그러니까 나만 예외는 아니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또 그리- 추가로 어떤 의혹이 있죠? 네, 그리고 금감원이 횡령 의혹도 좀 확인을 했는데 라임 펀드에 투자했던 5개 회사가 2천억 원 횡령했다 이렇게 적발을 했고요. 네.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이 투자금 가져다가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투자라는 게 아니고 필리핀 리조트를 인수를 하거나 특히 아. 또 좀 황당한 거는 개인 계좌에다가 돈을 넣었다 그래요. 개인 계좌예요. 네, 그 관계자들 개인 계좌에다 돈을 넣었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금감원에서 아주 자세하게 밝히진 않았고요.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건 검찰이다라고 해서 검찰에 넘겨둔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제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면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정치권으로 좀 향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그렇죠. 지금 김상희 의원이 일단 지목됐기 때문에 그것도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복현 금감원장은 사실 최근에는 많이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원래는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이제 양대 측근이라고 불릴 정도로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랑 가까웠던 인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인물을 이례적으로 검사 출신인데 금감원장으로 보냈다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반영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이복현 원장이 실제로 취임할 때도 요 라임 사태 같은 것들 제대로 보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고가 돼 있었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서울 남부지검의 금융증권 범죄 합동수사단이 부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토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금감원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적발을 하면은 이쪽으로 넘기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정치권을 향할 거라고 관측이 됐던 거는 이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건에 이제 주요 관계됐다라고 하는 전개 쪽 분야는 이제 야권 인사들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예전에 여권 인사들의 지금 현 야권 인사 이렇게 그렇죠. 볼 수 그 있죠. 옵티머스 네. 사태 당시에 그 내부 문건 중에 하나가 20명의 실명이 기록된 건이 있었는데 이 결과적으로는 검찰에서 로비 없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로비한 대상들을 쭉 적어놨던 건데 거기에 청와대 인사 아니면 뭐 민주당 인사 그리고 금감원 인사도 있었고 특히 검사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검찰 수사에선 제대로 뭐 정리된 거는 크게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시 제대로 수사가 될 거다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본격화가 된 겁니다. 근데 지금도 검사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공교롭게도 어제 김병연 회장이 이제 술접대 로비 받았다 이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형직 검사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더라고요. 네. 총 5명이 그러니까 1명은 접대를 하는 사람이고 김봉현 전 회장이죠. 그리고 전현직 검사가 4명이 있었는데 그 술자리에서 536만 원을 썼어요. 536만 원. 네. 근데 이제 100만 원이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거를 하여튼 뭐 접대한 사람까지 껴가지고 100만 원이 안 되도록 낮춰가지고 변호를 해서 결과적으로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꼼수다 이런 지적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접대 받은 건 맞는데 100만 원 안 되게 받았으니까 이거는 뭐 무죄다. 뭐 그렇죠. 이런 논리가 되는 법적으로는 건가요? 문제가 없다라는 법적으로. 식으로 나누게 된 건데
하여튼 어찌 됐던 간에 이런 논리가 통하기는 했다. 뭐 이제 그렇게 뭐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법원도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힘 내에서 이제 수도권 위기론이 지금 많이 거론이 되는 상황인데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공개 행보를 시작했어요. 네. 그럼 어떻게 봐야 되죠? 사실은 예견된 수순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네. 나경원 전 의원이 총선에 나올 거라는 건 좀 명확하거든요. 나경원 전 의원이 이게 뭐 정치 행보 아니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확대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뭐 정치인의 항상 발을 보라고 하잖아요. 네. 입보다는 발을 보라고 하는데 이제 지금 시점도 8개월밖에 안 남기도 했고요. 나경원 전 의원이 총선에 나올 거라는 걸 부정하진 않거든요. 나경원 전 의원 측에 물어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총선 행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김기현 대표와 이제 같이 있는 사진이 환하게 웃는 사진이 많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 어떻게 네. 보면 이제 김기현 대표 발언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공천 확전된 분위기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김기현 대표 표현이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도 굉장히 그 직설적이라고 할까요? 뭐 반짝반짝한 게 이제 나경원 전 의원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반짝반짝한 거라는 건 뭐 배지 그러니까 국회의원직을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당 대표가 이 정도로 얘기한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총선 공천을 관리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어느 정도 좀 공천이 주어진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당내에서 보면은 분위기가 조금 복잡하긴 해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마워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친윤 그룹의 지지도 있었고 또 윤 대통령의 뜻이라는 그런 영향력도 있었는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나경원 전 의원이 뭐 여러 압박을 받았잖아요. 원래 당대표 후보로 나오려고 하다가 압박을 받아서 결국에는 이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했는데 네. 만약에 실제 나왔다라고 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감사함이 있어가지고 이런 표현들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다만 당시에 보면은 그 초선 의원들 다수가 연판장 돌리면서 나경원 전 의원의 그 전당대회 출마를 막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막 찾아가서 뭐 사과를 하는 뭐 그런 모양새를 보이기도 했는데 사실 그게 뭐 사과가 아니다 이런 평가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제 괴롭혀놓고 또 찾아가가지고 사과를 하는 게 뭐 천하람 위원장 표현으로는 뭐 또 2차 가해다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사실 나경원 전 의원 측의 분위기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당시에 네. 왔을 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좀 주도했던 인물들이 결국 친윤그룹인데 그 친윤그룹 내에서도 나경원 전 의원이 돌아오게 되면 불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류가 좀 엇갈려 있긴 한데 일단은 김기현 대표의 뜻은 좀 명확해 보이고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이 나가는 이제 동작 지역 같은 경우가 뭐 그렇게 만만한 지역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여론조사 같은 거에서도 꽤 유리한 편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제 공천에선 어느 정도 유리한 고지를 잡은 게 아니냐 이렇게들 해석하는 게 좀 일반적입니다.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는 지금 이제 수도권 위기론 놓고 뭐 배가 이제 비유가 네. 한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철규 사무총장이 처음에 얘기가 나온 거고. 쏘아 올렸죠. 네. 이게 어떻게 이제 비유를 서로 이제 다들 참전을 하는 분위기인데. 맞아요. 지금 여러 사람들이 이제 다 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잠시 배를 탄 승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즉 내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잠깐 탄 사람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네. 윤상현 의원은 배가 잘못되거나 이제 자초되면은 가장 먼저 죽는 거는 수도권 의원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는 내가 얼마 전까지 선장이었다. 뭐 이런 표현들도 쓰기도 선장이었다. 했는데, 네. 근데 좀 주목해서 볼 만한 거는 저도 지난번 방송 때 언급을 했는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이철규 사무총장이 처음에 지목을 했던 게 이 친윤 그룹 그러니까 반윤 그룹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었잖아요. 좀 넓게. 그러니까 왜냐면은 구멍 내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뭐 이준석 전 대표일 수도 있고 유승민 전 의원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됐었는데 제가 예전에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비공개 의원총회 때 딱 얘기를 한 거는 의원들한테 들으라고 하는 얘기니까 네. 그러니까 현직 의원이다 이렇게 해서 윤상현 의원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걸 또 하태경 의원이 자기가 확인해 보니까 맞다. 나 아니고 윤상현 의원 맞다. 자기는 이렇게 아니고 얘기를 윤상현 했어요. 의원이다 이렇게 네. 좀 확인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이후에도 윤상현 의원은 계속 맞받아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을 좀 보면은 이철규 총장은 오히려 조금 물러서요. 그러니까 이 구멍 낸 사람 못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구멍을 내면 안 된다라는 데 더 방점이 있다라는 식으로 좀 해명을 했거든요. 승선 불가가 아니라 구멍 내지 말자. 그렇죠. 이쪽이다. 그 앞쪽에 더 방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그림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강하게 나설 수가 있는 거는 지역구 관리가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 때도 윤상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의 후보가 있고 또 민주당의 후보가 있는데도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이 됐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실제
공천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당선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그 지역구 관리가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무공천을 했는데 당선이 되면 항상 그 공천을 잘못했다라는 상징적인 증거가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을 주는 게 맞았는데 그 국민들의 뜻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도부랑 싸워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서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수도권 의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그림의 한 면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당협위원장 자리 놓고도 지금 뭐 조직위원장 인선했다고 밝혀 있고 이게 결국 총선을 향해서 착착 준비돼가는 형국이네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오히려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협위원장으로 너무 빨리 임명이 되면은 그러면은 총선 때는 공천 못 받는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그렇죠. 당협위원장 자리가 곧 공천이다 이런 공식이 성립하지는 않거든요. 네. 즉 당협위원장을 받더라도 오히려 뭐 잘리는 경우도 있고, 특히 예전에 그 김영호 전 의장이 공관위원장으로 오면서 공천 많이 바뀌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원래 당협위원장이었던 사람도 장담을 못하는 데다가 지도부에 있는 사람도 뭐 막 잘리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워낙 변동폭이 커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번에는 당협위원장의 의미를 봐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봤는데 이전하고는 좀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정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당협위원장이 되면 공천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보느냐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뜻이 반영이 된 그 대표 체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김기현 대표 체제가 크게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안정적이다. 네, 물론 뭐 비대위를 일부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좀 높지가 않고, 왜냐면 일부 리스크를 감당하고서라도, 왜냐면 뭐 나경원 전 의원, 안철수 의원 좀 안 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네. 그걸 하고서라도 만든 대표 체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대통령실하고 분명히 그 소통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뜻이 반영된 공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확정한 지역도 보면은 36개 중에 한 10개 좀 넘게 확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다 어려운 지역구들을 주로 확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 광진 을에 오신환 전 의원을 확정을 했는데 네. 서울 광진을 되게 어려운 지역이고, 예전에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고민정 의원한테 패해가지고 조금 뭐 굉장히 곤란했던 그런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승환 전 행정관이 내정된 서울 중랑 을 같은 데도 너무너무 어려운 지역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어려운 지역들은 일단은 원래 좀 빨리 뛰어야 돼요. 왜냐면 후보를 빨리 결정을 해줘야지, 지역구에 조금. 그렇죠, 좀 열심히 뛰어가지고 얼굴도 알리고 할 만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빨리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의미가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온유한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점심시간 디저트 같은 방송 성지영의 뉴스 바사삭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좋아요와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MBC 라디오 시사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네, 이번에는 한 달간의 여론조사 흐름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슬기로운 여론조사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성훈 코리아 리서치 부사장님, MBC 장슬기 기자.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이분들 만나면 한 달이 지났구나. 네. 아니 너무- 벌써 한 달이 지났단 말인가라는 생각이 좀 다 이제 청취자분들도 이제 저희 청취자 별명 생긴 거 혹시 들으셨나요? 아니요. 튀김옷이라고. 바사삭이어서. 바사삭이니까 네. 튀김옷님들이 다들 이제 미라클님이 한 달의 흐름 끝에 늘 뵐 수 있는 두 분이 반갑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이번 한 달은 특히나 유난히 숨가쁘게 막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너무 많았습니다. 키워드가 정말 많았는데 생각나는 것만 꼽아도 잼버리 있었죠. 이동관 후보자 오늘 임명될 거라고 보이죠. 네. 그다음에 또 오염수 방류 어제 시작도 했죠. 한미일 정상회담 있었죠.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했죠. 뭐 흉기난동 여러 건 있었죠. 또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또 맞아요. 그거 관련해서 항명 뭐 이런 여러 정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매번 느끼지만 역동적인 대한민국. 진짜 네. 역동적인 대한민국입니다. 저희가 이제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 있으면 이제 지지율, 대통령이든 정당이든 지지율 추이가 어떻게 되나 좀 궁금하거든요. 네. 요거 좀 어떤가 좀 궁금한데 장 기자. 저희가 여론조사를 모두 모아서 분석하는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서울 박중희 교수와 함께 이제 베이지안 상태 공간 모형으로 이제 취임 이후 621개 여론조사를 모아서 분석을 한 건데요. 한번 네. 그래픽 같이 보실게요. 네. 지금 보시면 이 초록색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게 7월 이후거든요. 잠시만요. 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초록색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게 7월 이후인데 뭐 사실 막 큰 변동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이제 뭐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뚝 떨어지는 그때가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논란이
있을 때쯤이고 우크라이나 다녀오고 이랬을 즈음이거든요. 네. 그때 출렁이는 게 가장 큰 변동으로 보이고 그 뒤로도 변동폭은 있었지만 이전에 그 앞에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는 뭔가 줄렁출렁이는 약간 이런 변동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네. 그리고 정당 지지율도 비슷합니다. 정당 지지율도 한번 보시면 지금 이게 2023년 이후 그래프거든요. 네. 이게 ARS랑 같이 전화 면접이 모두 섞여 있는다는 걸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 무당층이 거의 변하지 않고 그냥 쭉 일직선을 그리고 있다. 약간씩은 바뀌고 있지만 큰 변화는 없이 추이가 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하자면 오름세와 내림세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조금씩 있지만 이렇게 뭐 엄청나게 확 내려와서 유지되지도 않고 확 올라가서 유지되지도 않는 뭔가 보합세가 계속되고 있는 뭔가 이슈가 있어도 뭔가 크게 변하지 않는 그런 모양새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전 좀 궁금한 게 이제 사실 잼버리만 해도 온 나라가 들썩였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막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사가 있었던 사안이기도 한데 근데 지지율에는 큰 변동이 없다? 뭐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이번 주 나온 조사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조금씩 내리기는 했어요. 이번 주 초에 나온 리얼미터에서는 전주 대비 2.7%포인트 정도 떨어졌고 네. 에이스 리서치랑 국민 리서치 그룹에서 한 거는 2주 전하고 비교해서 3.4%포인트 떨어졌고 그리고 오늘 나온 갤럽은 1%포인트 내려가긴 했는데 이제 이게 큰 변동폭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저희가 보기에는. 왜냐면 그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다 보니까 뭐 이 정도는 항상 변화할 수 있는 정도다.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에 있다라고 보여서 큰 변동폭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저희도 막 다른 분들이 평론하시는 거 들으면 잼버리 때문에 이번 주에 하락을 많이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잼버리도 그렇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그렇고 저는 양쪽이 좀 갈리는 이슈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잼버리가 잼버리 문제에 대해서는 수습을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잼버리가 문제는 있었지만 네. 어쨌든 잘 수습해서 끝냈다. 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고. 네. 네. 그런 분들도 있고 반대로 잼버리 정말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제 갤럽 조사에서 왜 잘하냐 못하냐고 생각하냐고 물어봤을 때 양쪽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긍정평가, 부정평가에 다 이 이슈가 네. 들어가 있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동관 위원장도 마찬가지 이슈라고 봐요. 네, 실제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에이스 리서치 국민 리서치 그룹 조사에서 잼버리 책임 누구한테 가장 크게 있는 것 같냐라는 조사를 했길래 가져와 봤는데요. 네. 보시면 그래프 잠깐. 네. 네. 54.5%가 윤석열 정부에 있다. 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18.1%, 여성가족부 6.7%, 전북도 18.2%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뭔가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못한 것 같지만 이거를 또 지지 그룹별로 나눠보면 완전 상반된 결과가 일단 나와요. 전체로 보면 54.5%가 윤석열 대통령 이제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제 지지 그룹별로 뜯어보면 좀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완전 어떻게 다르다. 되는지 한번 또 볼까요? 한번 보면 지금 표를 보시면 부정평가를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잘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 중에서는 86%가 잼버리의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응답을 했고 네. 윤석열 정부 잘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는 44%가 문재인 정부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40.9%가 전라북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극명하게 갈리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80%가 각각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긴다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책임 소재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론 잼버리가 큰 이슈긴 했지만 이게 네가 너네 쪽에서 잘못해서 큰 이슈가 된 거야 라고 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슈 사이즈에 비해서 변동은 크게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 어떠세요? 사실 MBS 이제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4개 회사가 하는 MBS 조사를 보면 작년에는 그 윤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높았을 때가 56%, 가장 낮았을 때가 25% 정도 변동폭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그러네요. 56에서 25%면 네. 근데 올해는 한 번도 40%를 넘어선 적도 없고 네. 가장 높았을 때가 39% 그리고 가장 낮은 게 지금 27%. 그러니까 최근에는 30%한 중반에서 후반대를 계속 이렇게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힘든 게 뭐 떨어지거나 이렇게 높아지면 왜 그런지 이유를 이렇게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요즘은 떨어질 때 됐는데 왜 안 떨어지지? 이건 올라갈 만한데 왜 안 올라가지? 뭐 이런 식의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생각해 보면 특히 앞에서도 뭐 장 기자님 이야기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지지율에는 큰 차이가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네.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뭐 여야 간의 굉장히 갈등도 지금 심해지고 있고 그러면서 그 여야 지지층도 고착화가 되고 있고 이걸 가장 많이 이렇게 변동을 줄 수 있는 게 이게 중도층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인데 중도층에서도 조금 약간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은 당분간 이렇게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아주 특별한 이슈가 생기지 않는 한은 좀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양대가 좀 각각 구도가 명확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영향이 좀 그렇게 막 크게 나타나지 않는 분위기다. 예. 그렇게 보시는구나. 이번에는 이제 지금 정치권에서 사실은 수도권 위기론이 굉장히 핫한 이슈인데 아까 온유안에서도 잠깐 저희가 살펴봤는데 이제 여론조사 바탕으로 좀 살펴볼까 싶거든요. 우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시선집중 나와서 한 발언이 있어서 잠깐 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1대 총선 2020년 있지 않았습니까? 네. 황교안 대표 체제였죠.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조국 사태 있지 않았습니까? 예. 뭐 조국 그 전 장관을 중심으로 여러 비리 의혹들이 제기됐죠. 예.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총선 폭망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럼 우리 총선 왜 폭망했나 한번 보십시오. 그때 두드러진 게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57, 59%까지 와요. 예. 예. 그래서 당 지지율보다 더 중요한 게 대통령 지지율이다. 예. 또 하나 중요한 게 내년에 어느 당을 찍을 거냐. 소위 말해서 민당 찍을 것을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거냐. 아니면은 네. 윤석열 정부를 지지해 줄 거냐. 국민의힘을 찍어서. 예.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지표가 안 좋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지금 제3지대 정당이 30%가 나왔거든요. 네. 이거는 국민의힘의 위기고 민당의 위기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윤상현 의원 얘기는 양당 모두 위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수도권 의석이 121석이거든요. 네. 지역구 의석의 절반 가까이가 여기 몰려 있는 거라서 사실 수도권은 항상 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도권을 잡아야 그 네. 선거를 이기는 네. 거죠. 네. 그 보면 사실 역대 최근에 이렇게 선거를 보면 주로 왼쪽에는 그 지도를 놓고 보면 주로 이렇게 진보 정당, 그러니까 민주당 쪽, 그리고 오른쪽은 그 보수 정당, 국민의힘이 좀 약간 강세를 보였던 건 사실이고, 그 중간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국민의당이 선전한 2016년 총선에서도 네. 실제로는 호남 지역하고 그다음에 비례대표에서 의석을 대부분 가져갔지 수도권에서 가져가지는 못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서 뭐 이 수도권이 훨씬 이제 중요해진 거고, 그리고 이제 충청권도 되게 중요하지만 의석수가 전체적으로 한 28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부는 수도권의 흐름하고 좀 동조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수도권의 흐름에 약간 동조화가 된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예전처럼 어떤 지역 기반을 둔 정당도 이제 자민련처럼 그런 정당도 이제 없는 거고요. 그래서 수도권을 각 정당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전 선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뭐 자기들이 우세하고 있다 이러면 그 견제 심리로 인해서 좀 손해를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위기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좀 앓는 소리를 해야 된다. 그렇죠. 너무 이제 우리 잘 나간다 이러면 이러면서 견제를 받으니까 오히려 위기다 이래야지 좀 도와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심리를 좀 자극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전 두 차례 총선에서 수도권에 굉장히 참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 총선에서는 수도권에서 한 3분의 1 정도를 가져갔고, 네. 그리고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그 뭐 지금 의원들을 포함해서 보수 성향의 의원들까지 다 하더라도 121석 중에 17석밖에 못 가져갔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굉장히 중요한 입장인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도권마저 뺏기면 사실 지금 호남 중심 지역 정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양당 모두 지금 다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양당이 다 수도권에서 위기다라고 하는 게 그냥 말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보통 네. 지금 이 시기쯤 되면 양 당에서 모두 이제 격전지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양당이 좀 주고받았던 지역들에서 이제 조사를 한 번씩 돌리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이제 네. 여론조사를 좀 추이를 보는군요. 네. 그러니까 뭐 내일 선거가 라면 일이라면 어느 후보를 뽑으시겠습니까? 어느 당을 뽑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실제로 윤석열 의원이 수도권 위기 아까 들으신 그 얘기 하기 전에 심평 변호사가 사실 얘기를
얘기를 했죠. 수도권 여론조사 돌려봤는데 전멸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민주당도 제가 듣기로는 격전지에서 대체로 3에서 5%포인트 차이로 좀 다 지는 걸로 나왔다는 얘기가 돌고 있더라고요. 그럼 누가 이기는 거죠? 다 지는 걸로 나가면? 그래서 네? 저도 지금 이게 정확하게 어떤 조사 방식으로 했는지는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ARS랑 전화면접이 지금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이 굉장히 차이가 크게 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조사 방식으로 했는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두 당 모두 아마 조금 더 본인들이 조금 더 약간 더 불리한 지역구 위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의도 연구원하고 민주연구원 각 그 정당들이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싱크테크 연구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LS 조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조사를 아마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전화 면접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이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아까도 윤상현 의원이 잠깐 그 뭐라고 말했냐면 그 정당 지지율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 총선 때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57%까지 올라갔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실제로 총선 같은 경우는 중간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중간에 있는 선거기 때문에 중간 평가적인 성격이 강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당 지지율보다는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저희 표 하나 준비했는데 2016년 총선하고 2020년 총선에서 당시에 새누리당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일 때 지지율하고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네. 이때 둘 다 2016년 총선에서는 사실 결과가 더불어민주당이 한석 더 많이 나왔던 약간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민주당이 정당 지지율도 낮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불리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때 변수 혹은 뭐 포인트로 볼 만한 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38%였다는 거죠. 38%. 네, 이제 3월 5주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총선이 4월 2주 정도에 있으니까 3월 5주면 거의 바로 앞에 있는 건데 선거 시작하기 바로 전에 있는 건데 이제 보통 우리가 35%가 마지노라고 얘기를 전문가분들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통령 지지율의 네. 35%. 네. 35%가 넘으면 약간 여당 쪽으로 갈 확률이 높고 35%보다 낮으면 야당 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 그 총선의 결과가 이렇게들 설명을 하시는데 네. 당시에 지금 3월 5주는 38%가 나왔는데 그 앞뒤로 조금 더 낮았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 이때 2016년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선전할 수 있었던 걸 설명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네. 2020년 총선에서 대승을 했을 때 보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대승을 했을 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지지율이 55%까지 55%. 올랐던 거죠. 네. 네. 지금 윤상현 의원이 다른 방송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 지지율이 45%는 돼야 될 것 같다. 아. 그래야 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5%에서 4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불안하겠죠. 예전 2016년 총선에 대비해서 보면 불안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수도권 얘기가 계속 나와서 그런데 서울, 경기, 인천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기도 하고 정말 전국 평균이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위기다라고 양당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원부 사장님은 이때까지 정말 많은 선거를 봐 오셨잖아요. 지금 보시기에 이제 수도권 판세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선거를 한 달 정도 이렇게 앞두기 전까지 그 전에 이렇게 여론조사를 가지고 선거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좀 위험하기도 하고 잘 안 맞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아직은 좀- 이르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 최근에 있는 그 대통령 선거가 그 두 후보가 굉장히 박빙이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그리고 후보자가 한 명이니까 각 지역을 비교할 수 있는 가장 그 좋은 선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특히 이제 뭐 지방선거 같은 경우 예측을 뭐 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광역단이고 후보자 어느 정도 알려 있지만 총선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각 후보 등록이 거의 한 달 전에야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당내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 후보의 영향을 많이 이제 뭐 후보 결정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판세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특히 이제 그래프 잠깐 네. 보여주세요. 네. 이게 이제 MBS 조사 결과인데요. 네. 저희가 이렇게 추세를 해놓은 게 뭐냐면
그 국정운영 평가를 할 때 서울하고 인천, 경기를 이제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를 예. 네. 근데 서울은 1,000명을 조사하면 180명 정도고요. 경기 인천은 320명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오차가 많기 때문에 제가 추세를 이렇게 보면서 하면 차이가 좀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한 거고요. 네. 보시면 그 지금 파란 선이 서울이고 예, 그 주황색이 주황색이 경기, 경기 인천이죠. 경기 네. 인천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이 국정 지지도가 경기 인천보다 한 3% 포인트 정도 거의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게 높은 걸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정당 지지도를 이렇게 보면 잠깐 네. 네. 볼게요. 그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인천이 서울보다 높고요.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서울이 경기 인천보다 조금 높습니다. 아. 이게 한 3% 포인트 정도 높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네. 차이가 좀 있다는 거죠. 음. 이제 가장 차이가 큰 이유는 지난 지방선거 기준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 서울 같은 경우에 3, 4, 50대 비율이 한 52.8% 정도 되는데 네. 70세 이상은 12.7% 정도이고요. 네. 근데 경기도는 3, 4, 50대 비율이 한 56.5%, 그러니까 서울보다 거의 한 4% 정도가 더 많고, 많네요. 네. 예, 그러니까 70세 이상은 10.8%, 그러니까 2% 정도가 더 적거든요. 아, 그러니까 서울보다 경기의 이제 총장년층 비율이 좀 높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실제로 선거에 그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서울은 이제 고소득층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좀 두 지역 간에는 그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다음 총선의 판세는 지금은 좀 이르긴 하지만 그래도 살짝 좀 예상을 해보자면 예. 어떻게 보세요? 살짝 예상을 해보자면 네. 아까 말씀해주셨잖아요. 네. 뭐 지금 상황을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게 중요한 거는 예전처럼 민주당이 뭐 압승을 하거나 그러긴 어려울 거다. 그렇더라도 인천하고 그 경기 그 서울하고 인천 경기는 분명히 다른 궤를 보일 것 같다. 뭐 전화의 대통령 선거를 놓고 보면 그 서울에서 윤석열 후보가 뭐 50.6%, 이재명 후보가 45.7% 그렇게 해서 한 윤 후보가 5% 정도 앞섰거든요. 네.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50.9%,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45.6%. 그러니까 반대로 5% 정도를 이재명 후보가 앞섰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선거 시도지사 선거에서도 뭐 호남권하고 제주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지역이 경기도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네, 맞아요. 김동연 지사가 됐죠. 이런 걸 놓고 본다 그러면 확실히 그 경기도가 민주당이 좀 더 강세를 보이는 것들을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서울 인구가 집값이나 직장 때문에 경기도로 나가는 인구수가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서울에 집 사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젊은 인구들이 맞아요. 이제 그 원거리를 출퇴근 전쟁을 벌이면서 이제 경기도에 사는 경우가 많죠. 네. 그렇죠. 그래서 신도시 아파트들이 또 많이 생기기도 했고요. 저희 이 5년 사이에. 그래서 인구 구성이 바뀌는 곳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동네의 투표 성향이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총선 같은 경우는 지역구 한 단위가 되게 작기도 하고 또 몇백 표 차이로 차이가 그 승부가 갈리기도 하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굉장히 아파트 하나가 들어오고 나가고가 상당히 중요한 팩터 요소가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젊은 사람들이 경기도에 많긴 하지만 요새는 또 젊다고 해서 반드시 또 민주당 쪽으로 이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에 어떤 류의 아파트가 들어오냐, 어떤 것들이 어떤 신도시의 성격이 어떠냐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봐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실제로 좀 그런 사례가 좀 있나요? 있죠. 아파트 단지 하나가 바꾼 사례도 있는데 아파트 단지 하나가 네. 100% 이게 아파트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역구 어느 정도 자체가- 영향이 좀 그쵸. 있었을 것이다라고. 지역구 자체가 작다 보니까 특정층의 인구가 확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송파을이 그런데요. 여기가 네. 배현진 의원 지역구죠. 국민의힘. 이때 헬리오시티가 거기가 만 세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가구당 2명만 살아도 2만 명 그러네요. 가까인 거예요. 성인 네네. 2명만 살아도. 그러니까 18년 보궐선거 때는 최재성 민주당 후보가 이제 배현진 국민의힘 후보랑 붙어서 이제 이겼었는데 네. 2년 만에 치러진 리턴 매치에서는 완전 뒤집혔거든요. 근데 그때 다들 헬리오시티다 이거는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가락 일동이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 원래 320명밖에 안 되는 지역구였거든요. 네. 그 투표 단위였는데 거기가 이제 확 16,000명까지 늘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320명에서 16,000
5천 명이 되면서 이 표가 어디로 가는지가 그쵸. 굉장히 많이 향배를 갈랐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지역 특성 변화가 이렇게 반영하는 경우가 있나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의 세종시가 예전에는 연기군이었거든요. 근데 이 연기군이 세종시로 되면서 이게 인구 유입도 많이 되고 네. 아파트 단지들도 이제 대규모로 이제 들어서고 그렇게 해서 물론 지금도 그 원주민분들이 계시죠. 거기서 그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러면 이런 그 세종시가 생기면서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전국에서 30, 4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세종시예요. 맞아요. 예. 완전 바뀌었네요. 완전 그렇게 바뀌었죠. 보면. 네. 그렇게 선거 결과도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그 지형을 갖고 있는 그런 곳으로 변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양주시, 화성시, 평택시 이런 데가 이전에 그 농촌 지역의 특성이 강했었는데 지금은 뭐 동탄 신도시나 뭐 양주시도 마찬가지로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고 그러면서 그 이전에 보수 정당의 지지 성향이 강했던 것들이 지금은 진보 정당 쪽으로 많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마포나 성동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이번 총선에서는 좀 다른 경향의 선거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다음 총선에서 주의 깊게 보시면 좀 재미있는 선거 결과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아파트 앞에도 대단지 아파트 2개가 들어왔는데 인구 구성이 달라진 게 몸으로 느껴져요. 어떤 면에서요? 저희는 약간 그 올드타운 느낌이어서 네. 이제 연령층이 굉장히 높았는데 저희 요새 보면 강아지 데리고 다니는 젊은 층이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동네가 달라졌다. 그렇게 달라지면 사실 반려견 무슨 업체도 생길 수 있고 맞아요. 뭐 병원도 생길 수 있고 이게 업종도 바뀌고 맞아요. 뭔가 이게 뭐 민원의 구조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 동네도 뭔가 바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아파트 다른 동네는 다 A당을 찍는다고 하면 저희 아파트는 항상 B당이 우세한 약간 좀 섬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이 또 어떻게 바뀔지가 좀 이번 총선에서 좀 기대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인구 유입이 이렇게 선거에도 뭔가 판세를 바뀔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되긴 하겠네요. 총선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 요즘에 샤이 민주당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샤이 민주당 때문에 ALS랑 전화 면접 조사가 차이가 난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이건 어느 정도 좀 봐야 돼요? 제가 뭐 사실 추정치를 이야기하는 게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선거예측 조사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예전에 샤이 보수, 샤이 진보 뭐 이런 여론조사 기관 이야기를 입장에서는 이 샤이자 붙은 사람들 굉장히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뭐 전화 조사를 놓고 보면 그 보통 저희가 말하는 무당파층, 그러니까 태도 유보층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20%를 넘어가면 어떤 샤이, 그러니까 자기의 그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지지 정당의 지지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뭐 샤이 보수, 샤이 진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전의 경험으로 보면 샤이 야당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샤이 야당. 예. 그러니까 야당 지지층들은 좀 본인의 지지 그거를 드러내는 거를 조금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ARS 조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적극적인 사람들이 조사에 응한다고 이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전화조사는 좀 더 폭넓게 이렇게 조사에 응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런 그 샤이 야당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그 비율이 몇 프로인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건 되게 어려울 것 같고 아마도 내년 총선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태도 유보층은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좀 그런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분명히 샤이 야당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게 국민의힘은 ARS든 전화면접이든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민주당만 이렇게 출렁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샤이 민주당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태도 유보층이 낮아지면 민주당 지지율이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그 민주당 뭐 태도 유보층이 높고 낮은 뭐에 따라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반대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결과를 이렇게 보실 때 민주당이 낮아졌네 이것보다 태도 유보층이 좀 높나 뭐 이런 걸 같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결과를 보는 방법 중 하나라고 이 생각합니다. 퍼센테이지가 어디로 갔는지를 좀 보는 것도 여론조사를 보는 시각에 또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8월 25일 금요일 뉴스 바사삭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 한 주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ust like a prisoner, I'm given to all your ways. 해야 할 문제였다.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그 압박감과 혼란스러움이 나를 의식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마른 물 한 잔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는 다시 나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부드러운 한숨을 쉬었다. 내가 당신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정말 걱정이 돼요. 아, 비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해결책을 바꾸겠다고 약속해 주실 수 있나요? 상처받지 마세요. 나는 절제를 안다고 말하려고 입술을 벌렸다. 나는 영원히 장램에 합류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후방 히트,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작은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룩탄빈의 말을 듣고 차가운 숨을 쉬었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에요? 룩탄빈은 어깨를 살짝 움직였습니다. 괜찮아. 지금은 급해서 추위에 어깨가 많이 아픈 줄 알았어. 아, 네, 좀 아파요. 룩탄빈은 정말 친절한 사람이에요. 조금 아프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확실히 고통스럽습니다. 병원에 데려가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룩탄빈은 입술과 눈가의 애원의 힌트를 전혀 갖지 않을 것입니다. 비유가 나에게 약속해도 될까요? 입술이 살짝 움직였지만 한마디도 반박할 수 없었다. 너는 나를 걱정하고 나를 생각하는데 나 때문에 너는 어깨도 만지지 못하는구나. 내가 또 무슨 말을 할 수 있나요? 결국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다가 나에게 전화해서 애프터눈 티를 하자고 생각했다. 그날 그녀가 한 말은 단지 오해일 뿐이었다. 그 나라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해외에서 막 돌아온 장램의 막내 이모입니다. 그럼 내가 왜 오해한 걸까? 하지만 나는 여전히 매우 합리적이고 웅변적입니다. 그 사람한테는 커피 한 모금 마시듯이 사과 안 할 거예요. 커피, 고마워요. 그 말은 나를 즉시 뒤로 젖히게 만들었습니다. 감각. 무엇 때문에 고마워요?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